자, 2020년도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 디자인 전공 졸업작품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가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체, 즉 내러티브 스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실내 디자이너의 직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 거기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실내 디자이너의 어떤 직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간을 기획하는 일, 즉 예전에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와서 실내 디자인을 해서 건축물을 가지고 와서 혹은 이제 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에다 혹은 그 건축물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내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공간 혹은 땅에다가 그 클라이언트가 또한 요청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간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땅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무엇으로 이용할지를 잠정적인 것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간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름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 디자인까지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기능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우리 4학년 졸업작품에서는 공간 기획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국한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공간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사회학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부분들,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회가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어떠한 인문학적 컨텐츠가 생겨서 그거를 공간에 치환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제목을 공간이 만들어지는 사회 인문학적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디자인의 감각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만들면 된다. 혹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직관에 의해서 느낌들을 표현하면서 공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이너 혹은 이 실내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의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디자이너가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고와 행동과 그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회에 굉장히 종속적인 요소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공간은 이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 놓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 그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여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회에는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회가 제시하는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회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퍼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퍼티가 사람한테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어, 철학과 그다음에 정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러한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비헤이비어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공간의 구조와 프로그램과 기능,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이 동선, 즉 결정되는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각 공간은 그 공간마다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즉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사회와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굉장히 날씨가 춥다, 덥다 이것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달라지기도 하고 재료가 달라지기도 하고 공간의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그 지오그래피에 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사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타임 베이스, 즉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그 사회를 바라봐야 되고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에 가면은 참 재밌는 그 사실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평면도와 같이 각 그 방들이 복도에서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방과 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룸투룸 방식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낯설죠. 우리들의 어떤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디자인 대학관 같은 경우도 룸투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용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용 공간에서 각 실로 들어가는 형식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공간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복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아서 공용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간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모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모습이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베르사유 궁에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왕비의 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룸투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 방을 몇 개를 거치면은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왕의 방이 이제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새벽 2시에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남자 신하가 왕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복도를 거쳐가지고 왕비의 방을 거쳐서 왕의 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란 컬컴이라고 하는 이 건축 관련된 그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공간 구조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틀리다는 것을 가정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감히 새벽 2시에 왕비의 방을 거쳐가지고 왕의 방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굉장히 조금 미약했다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익스큐스가 되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어떤 가옥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공용 공간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미약했죠. 모든 것들이 룸투룸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방과 방 사이도, 심지어는 방과 방 사이도 그 종이장 한 장, 창호지 한 장에 의해서 문이 어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과연 이런 데서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스트롱한 그런 프라이버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 시대에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공간 구조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아디드가 설계했던 동대문의 디디풀을 한번 봅시다.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아디드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이라크 태생으로 이라크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런던에 와서 그 AS 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20대 말서부터 50대 한 초반까지, 거의 60대까지 됐죠. 50대 한 초반까지 거의 한 제 생각에는 그 30대, 40대 뭐 한 25년 정도를 굉장히 많은 건축 현상 설계에 지원을 했고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어지질 못했어요.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으나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가 요구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20년 전, 30년 전 건물도 자아디드가 디자인 것들은 다 이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플루이드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하나 알루미늄 패널들이 있잖아. 이 사이즈나 높이, 형태가 전체가 수천만 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건물을 짓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1억 원 정도, 거의 한 100배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했던 부분. 하나하나 성형하는데 손으로 성형하면 되겠죠. 그러나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내가 조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아디드 사무실을 1995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전체 직원이 한 30명, 그중에서 실제 진짜 직원은 10명밖에 안 되고 한 20명 정도가 발런티어, 즉 돈을 안 받고 수습하는 그런 직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자아디는 굉장히 많은 현상 설계를 제출을 했었고 제안을 했었고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어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96년 이후로 불과 딱 6년 만에 6년 만인 2001년에 이제 자디 사무실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30명의 직원이 실제로는 10명이었죠. 300명이 넘는 직원으로 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디드가 디자인했던 이러한 공간을 그 당시에는 테크놀로지가 서포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경제성, 테크놀로지가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테크놀로지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물들이 갑자기 지어질 수 있게 된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각각의 알루미늄 패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사회가 제시하는 테크놀로지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즉 공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그 독일 건축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차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활약하던 사람입니다. 자, 불행히도 이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옥고를 치르다가 나와가지고 한 80년대인가 그때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슈투트가르트에 이와 같은 나치 당을 위해서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개념의 건축물을 만들어.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건축물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즉 인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뭐 라이팅은 막 하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들께 이제 줄 서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폴리틱에 가담을 하면서 어떤 그 이 나치의 선전 혹은 어떤 아도르프 히틀러가 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거를 도와주는 건축물을 짓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 나치라든지 이제 아도르프 히틀러에 충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이 알버트 스피어가 건축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폴리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는 사람들의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 어떤 특정한 이제 나치당을 막 그 충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공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실내 디자이너의 어떤 직무의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실내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만을 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공간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능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고 그걸 기획화시켜서 공간 디자인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능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에 의해서 어떤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소위 얘기한 트렌드로 변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품과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거를 이용을 해 왔는데 그 이용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즉 국민의 어떤 일상이라고 한 국민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변모시키는 특정한 그런 그 상품들, 기획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참 재미있는 건데 나도 이게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대한민국 주요 혁신 상품 중 1위가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75년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만들 수 없는 국가였고, 그다음에 차를 조립해서 생산하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이런 뭐 일본, 뭐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조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 조립 과정조차도 외국 회사에 의해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자동차에서 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은 사실은 조르지아노라고 하는 그 저기 이태리 이제 디자이너가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이렇게 만들게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차값이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현대에서 나온 포니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는 자기 자동차를 어떤 특정한 가구에서 집에서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이와 같이 많이 찍어내고 마이카 시대가 구현이 되면서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면서
도시 곳곳에 길바닥에는 동일한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일한 자동차를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규칙과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질서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삼양에서 만든 라면인데,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군 부대 꿀꿀이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그 부대찌개도 사실 여기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가난했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경제가 안 좋았고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핍했던 그런 시절인데 미군 부대는 굉장히 풍족했죠. 그래서 군인들이 먹다 남은 밥을 사실은 그 잔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갖고 와서 팔팔 끓여 가지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이 먹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팔팔 끓여 가지고 먹었는데 뭐 건강에도 이상한 게 없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뭐 고기도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갔고 뭐 이랬을 테니까 굉장히 이제 맛이 괜찮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어떤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라면이 또 거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출발했다는 그런 시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 커피 설탕이 프리마의 이상적인 배합에 의해서 커피 믹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커피를 내가 초등학교 때 먹던 사람이 아니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 거를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커피는 커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잔에다 커피를 사가지고 커피 그 가루를 이렇게 넣고 설탕을 또 따로 넣고 그다음에 프리마라고 하는 것을 또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걸 넣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와는 전혀 틀리죠, 사실은. 지금 마키아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키아토라든지 뭐 글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그 작업들이 필요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가지를 아예 레디 투 이트 하게끔 봉지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커피 믹스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라면과 커피 믹스가 나오고 특히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봉지에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일회용으로 바뀌었죠. 즉 라면과 커피 믹스가 시작되면서 한국형 최초의 한국형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어떤 상품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뀌고 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1, 2, 3, 4, 5, 6, 7, 8번 중에 영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이미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파트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이제 주택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파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파트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모시키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그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박지원의 공간의 온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보다도 이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박정원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인데 여성 특유의 그 굉장히 미묘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박정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책상 아래 작은 공간,
이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런 이제 작은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여성 특유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으로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했었고 어떤 느낌